뜻하는 단어 멘토는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영웅 오디세우스의 친구 멘토르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출정해 20년간 집에 돌아오지 못하자 그의 아들인 텔레마코스를 훌륭한 어른으로 키워냈는데요. 그 이후로 멘토르는 훌륭한 조언자 또는 스승을 가리키는 말이 됐습니다. TV 책을 보다 오늘 만나볼 작가는 대한민국의 멘토로 불리는 분입니다. 이어령 선생님이신데요. 80의 연세에도 지식을 향한 끊임없는 열정으로 2014년 새해 또 새로운 책을 선보이셨습니다. 어떤 책인지 잠시 후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먼저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한 아이의 엄마이자 또 시인이며 사진 작가이신 신현님 씨 나오셨습니다. 네, 또 14년간 600권의 서평을 쓴 서평가이자 경영학과 철학을 아우르는 지식으로 오늘의 책을 소개해 주실 경영 철학자 서진영 박사 나오셨습니다. 2014년 새해에 출간된 이어령 선생님의 새로운 책, 또 어떤 이야기를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신문지면에 기성문란을 신랄하게 비판한 23살의 젊은 청년.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 우리의 모습을 담담히 바라봤던 30살의 피 끓는 청년. 일본어 세대로서 우리말에 느끼는 죄의식을 원동력으로 일본의 문명사를 완성한 50의 중년. 우리 시대를 대변하는 최고의 석학이자 크리에이티브 이어령. 그가 돌아왔다. Siete stati spogliati di questo mondo selvaggio. 돈을 위해 움직이는 세상. 생명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가 더 높아진 현대 사회. 36억 년의 역사를 가진 인류가 300년 역사의 자본주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2014년 이제는 80을 넘어선 노장의 이어령이 다시 우리를 찾은 이유. 오늘 황혼의 이어령이 우리의 청춘들에게 보내는 한 권의 책을 만나본다. 네, 반갑습니다. 경영철학자 서진영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젊은 분들이 같이 하셨는데요. 우리 살아있죠? 조금 덜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우리 살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이어령 선생님의 생명이 자본이다, 이 책과 함께 해볼까 합니다. 그 냉혹한 탐욕의 금융 자본주의의 한복판에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이 힘들어할 때 그 이웃을 보살펴주는 그 아름다운 마음은 얼마입니까? 우리의 따스함을 바탕으로 하는 생명 자본주의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식을 하죠. 자기하고 똑같은 개체를 복제해서 계속 살기도 하고요. 우리 사람처럼 X와 Y 염색체를 교환하면서 DNA를 교환해서 자기보다 나은 자식을 만들어서 자신의 삶을 계속 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마도 세 번째일 겁니다. 세 번째가 뭐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또 다른 개체와 계속 주고받음에 교환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살아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같이 살아간다, 함께 살아간다. 같이 살아간다는 이야기에서 살다라는 말에서 이어령 선생님은 사람이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한자를 보면요. 이어령 선생님의 책에 인이 나옵니다. 아, 우리 김소리 아나운서 한자를 잘 아시죠? 그래서 요거 한번 해석해 보시죠.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인 무슨 뜻일까요? 네, 책에 나온 대로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네, 역시 지성을 겸비하신 우리 김소리 아나운서였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됩니다. 사람을 우리는 한자로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 그럽니다. 인간의 뜻이 뭘까? 사이간자를 쓰죠. 사람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자본주의 속에서 경쟁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어머님이 끓여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끓여주신 그 된장국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우리 아버지의 든든한 어깨의 값은 얼마죠? 우리 이웃이 힘들어할 때 그 이웃을 보살펴주는 그 아름다운 마음은 얼마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돈과 자본으로만 세상을 따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놓쳐버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구의 봉건제가 끝나면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시작으로 자본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에서 분업에 의한 경쟁, 그리고 분업에 의한 생산성을 이야기하면서 서서히 국부가 증가하고 나라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가정이 윤택해지면서 보다 잘 살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신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그 가족의 따뜻함, 그리고 환경 파괴, 급기야 지금은 그 냉혹한 탐욕의 금융 자본주의의 한복판에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 투쟁, 분쟁,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어령 선생님은 오늘 이 책 생명이 자본이다에서 이 따스함을 바탕으로 하는, 할머니의 그 손길을 바탕으로 하는 생명 자본주의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뜻 보시기에는 이 책이 단순하게 책 한 권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어보신다면 이 책 속에는 새로운 따스한 생명 자본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그 선언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따스함을 바탕으로 하는 생명 자본주의 시대가 열립니다. 바로 그 시작이 바로 이 책 생명이 자본이다입니다. 존경하는 이어령 선생님께서 좋은 가르침, 좋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그 따스한 생명 자본주의의 길로 나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경영철학자 서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귀한 손님 한 분 더 모셨는데요.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자 또 오늘 이 책의 저자이신 이어령 선생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방송을 통해서 정말 오랜만에 뵈요. 예. 얼마 전에 산수를 맞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건강하시죠? 이렇게 보다시피 네. 내가 머리가 하얘졌잖아요. 80 넘으면 건강하냐는 말을 물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80만 지나면 항상 아프거든요.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요. 네. 책 제목이 생명이 자본이답니다. 네. 참 생명이란 말은 뭔가 숨결이 느껴지는 따뜻한 말이고 자본은 그 말에서부터 어떤 냉정한 냉혹함이 느껴지는 말이라서 이 두 말이 좀 잘 어울릴까 싶었거든요. 자본이란 말의 원뜻을 알면 잘 알죠? 뭐 경영학 박사. 예. 자본의 원 캐피탈이 뭐 무슨 뜻이에요? 원래 사람의 머리를 뜻하죠. 사람의 가축들 머리. 예, 예. 사람 머리도 들어가고. 예. 서울을 캐피탈 시티라고 그래요. 수도라고 그러죠. 머리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래 자본이란 말은 양을 너 몇 마리 가졌니? 10마리 가지면 자본이 10마리야. 네. 100마리 가지면 자본이 100이야. 네. 그런데 어느새 이것이 돈, 금융자본, 산업자본이 원래 자본의 뜻을 치고 들은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자본을 돈이 자본이 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본을 불린다고 그러죠? 생명 가진 건 불릴 수가 있어. 양돌 갖다 놓고 새끼 치면 자꾸 불잖아. 근데 돌멩이나 돈 갖다 놓고 불어요, 그게? 근데 은행에 맡기면 이게 새끼를 치거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야, 이상하다. 살아있는 거는 증식한다. 네. 그런데 어떻게 돈이 이자를 낳냐? 이거 참 이상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이 자본이라고 했을 때 깜짝 놀라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지. 내가 생명을 자본이라고 하는 건 원래 뜻을 한 거예요. 생명은 우리들이 생명은 자본이라는 건 양이 자본이다. 네. 우리 자식이 내 자본이다. 세상에 자식을 자본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돈이에요? 막 이럴지 몰라도 자본이라는 게 장사 미천이 딸린다 그랬을 때 나 자본이 딸린다고 안 그래?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미천이잖아. 그러면 가정에 가서 그 사람 생명의 미천이 누구야? 아들, 자식 아니야? 아들 농사 잘 졌네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자본이란 말을 우리나라 말로 미천이라고 그러면은 생명이 미천이다. 네. 너무 좋은 말 아니에요? 네. 참 생명이 자본이다. 우리가 그동안 자본이라는 말을 원래의 의미와 좀 다르게 쓰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새삼 드는데요. 이 책은 금붕어에 읽힌 선생님의 일화로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그 일을 영상으로 구성해 봤거든요. 네. 함께 보시죠. 이런 일이 있으셨던 거군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남들은 그냥 흘려보낼 일 수도 있는 작은 해프닝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으신 거죠. 이미 얼음 속에 갇혔으면 이건 죽은 거잖아. 그런데도 왜 집사람이 뛰어나가서 그렇게 추운데 자기도 추워 죽겠는데 주전자에다 물을 끓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보면 얘들이 살아있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뜨거운 물에 이제 이걸 냉탕, 온탕 다 하는 거예요. 살살 조심스럽게 보니까 진짜로 내가 제일 먼저 잘못 본 줄 알았어. 이렇게 그 부모가 조금 움직이는 거예요. 죽은 게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산 게 죽는다든지 무슨 죽은 걸 본다든지 하는 건 모르겠는데 분명히 어제까지도 막 놀던 녀석이 지금 얼음에 갇혔는데 뜨거운 물을 부니까 그 과정이 화석 같은 녀석들이 꼬리를 치는 걸 봤을 때 더군다나 그 빨간 그 비늘에 꽁지까지 이렇게 생명이 쭉 전달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 눈으로 보니까 저게 생명이구나. 그리고 얘 추위나 내 추위나 똑같은 추위를 겪고 있구나 얘들이. 원래 물고기라는 건 먹는 건데 의식주의 식이잖아요. 근데 금붕어는 먹는 게 아니고 같이 살아. 주야 죽어. 방 안의 메이트야 이거야.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세상에 나와서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 금붕어의 생명과 내가 살아있다는 생명, 내 추위와 금붕어의 추위가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한 것끼리 생명을 느끼니까 어항은 지구 크기의 생명권이 되고 거꾸로 되면 어머니 모태 속에 내가 처음으로 이 세상에 생명이 됐을 때 금붕어같이 양수 속에서 놀던 이런 것들이 그 생명권이라고 바이오스페어라고 그러는데 처음으로 바이오스페어에 내가 혼자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 우주의 생명 속에 관계가 돼 있었구나. 그걸 느낀 게 나한테 쇼크가 된 거고 그것들이 50년 동안 나도 모르게 금붕어 지느러미나 아감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진화해가지고 한 권의 책이 되는데 그게 생명은 자본이다. 생명주의를 토대로 한 새로운 자본주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데까지 이 이야기가 계속된 거죠. 네. 그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와 내가 결국은 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 계기가 그 혹독한 추위였잖아요. 물론. 이 추위를 통해서도 선생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이죠. 누가 옆에 아무리 자기 아이라도 걔가 아파요 지금. 열이 막 펄펄 올랐어요. 어머니라도 걔만큼 아픈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안 됐지만. 돼요? 걔가 피를 뚝뚝 흘려요. 내 손가락이 잘린 것처럼 동일한 아픔 느껴요? 못 느끼죠? 근데 추위만은 내가 추운 것과
그 사람이 준 것과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 추위야말로 상징적으로 너의 추위가 나의 추위고 너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너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라는 상징물로서 제일 좋은 게 추위예요. 추위에 떨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추위의 의미를 알면 정말 추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너와 내가 단절되어 있지 않고 너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네가 추워하는 것이 내가 지금 떨고 있는 추위다 라고 생각했을 때 추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타자, 타인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 얘기 나오잖아요. 그 한치성인이 감옥살이를 하는데 독방에서 있는데 물이 꽁꽁 얼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인데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창문 바깥으로 보니까 나무들이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나무가 아니지. 분명히 살아있지. 봄에 되면 그 새싹이 들 거야. 그때 자기가 처음으로 나무와 자기가 같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재수는 말이죠. 조그만 그 창문 너머를 이렇게 보니까 얘들이 추위에서만 떠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기쁨. 추위를 느낀다는 게 어디요, 그게? 살아있으니까 추위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전율하듯이 얘들이 추워서도 떨지만 삶의 기쁨 속에서 떠는 것 같았다. 자기처럼 추위를 느낀다는 게 이게 얼마나 살아있다는 증거냐. 그러니까 이 나무 보고 야 하고 소리를 질러본 거야. 그러니까 그 나무들도 멋쩍은 듯이 몸을 좀 비틀더니 야 하고 말하는 거지. 이 아무것도 없는 감방에서 아무리 두꺼운 벽이 있어도 탈옥한 거나 마찬가지요. 생명이. 앞서서 뭐 만물이 평등해지는 지점으로서의 추위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봤는데요. 추위를 통한 이어령 선생님의 발견 또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 만나보시죠. 네, 우리 선조들이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으로서의 하나인 구구소환도를 예. 인용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참 멋쟁이였어. 우리 선조들은. 그 추운데 우리처럼 무슨 난방잔치 내 경우처럼 뭐 구공탄 떼고 그런 게 아니라 바람에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다 막아요. 막으면 하얀 종이로 되면 멋이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매화를 그려가지고 9982 81송이를 그려놔. 그래서 구구소환도야. 그것이 동짓날 그걸 만들면 동짓날에서 80하루만 참으면 매화가 피는 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 하얀 백매를 빨간 칠을 해주는 거야. 아, 하루 지났다. 또 이틀 지났다. 그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81개를 다 칠하면은 찢어. 그래가지고 창문을 열면 정말 거짓말처럼 봄. 그 추운 겨울에서 살아남은 매화들이 막 피는 거야. 격조인. 예, 격조 있죠.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들 말이지 방에 불 다 끄고 구구소환도 한다고 또 거기다가 소나무하다가 잘못하면 얼어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입이 약해졌어. 겨울에도 약해지고 히터 없으면 못 살지만 옛날 사람은 훨씬 우리들보다 겨울을 참고 견디는 힘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금붕어 얘기를 계속 끌고 가시면서 하시는 그 책을 보면서 저는 그 금붕어가 이 자본주의에 길들여진 우리 현대인의 초상이 아닐까, 그 상징이 아닐까. 아닐까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자신을 본 거죠. 네. 왜 그런가 하면은 금붕어를 갖다가 지금 금붕어가 태어난 데가 양자강 하류예요. 중국 양자강 하류. 그때 붕어 한 마리가 시커먼 붕어 한 마리가 빨간 녀석이 돌연변이가 된 거예요. 어부가 그걸 잡았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거 먹었겠어요? 못 먹죠. 붕어를 먹으려고 잡았는데 빨간 거니까 이상하다 해가지고 기른 거예요. 그 소문이 나오니까 그 당시에 황제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 양자강 어디서 빨간 붕어가 잡혔다는데 가져오너라 진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금붕어 새끼들을 자꾸 쳐가지고 품종 개량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서 연못에다 보니까 위에서 내리다 보니까 이 등어리부터 품종을 개발한 거예요. 어항이 생기니까 이제 옆구리를 이제 개발한 거예요.
매다니까 이제 밑에 배까지도 한 거예요. 완전 인간이 공예품처럼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 구미에 맞춰서 만든 거예요. 안 된 소리지만 수능 시험 보고 사회가 뭐가 되라 하는 거는 우리를 금붕어 기르듯이 위에서 볼 때는 등, 옆에서 볼 때는 옆구리, 아래서 볼 때는 자기에 맞도록 기른 거잖아요. 자연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교육이나 시장 질서나 이런 모든 것은 어떤 사회에서 가장 생존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 품종을, 인격을 바꿔간 거예요.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면서 어항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자연 그대로의 생명력을 잃었는가. 조그마도 감기 걸리고 조그만 해도 병원에 가고. 병원 의존증이라고 해. 책에 보면요, 감동스럽고. 불황의 추위를요, 팽창된 자본주의 강욕이 풀리는 시간 이런 표현을 쓰셔서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경영학도로서 이 구조를 어떻게 보세요? 네, 저한테는 계속 어려운 질문만 하시는데요. 예, 불황이라는 것이 자본주의의 이런 강욕이 풀리는 시간이다. 정말 좋은 표현인데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자본주의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계속 수정해 왔거든요. 저는 이번에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서 바로 이것이다. 어떤 것이냐면 지금까지가 우리가 했던 것은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생산할 거냐의 문제를 다뤘지만 이제 그거는 전부 기계와 IT, 컴퓨터가 다 해주거든요. 이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다시 이야기하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우리의 꿈과 상상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요즘 이야기하는 창조 경제들, 이런 그 단초들이 아마 선생님의 이번에 생명이 자본이다. 그 생명의 단초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불황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다음 자본주의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시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라틴 말로 불황을 리세션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리세션이라는 말은 멈추다, 쉬다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노조 올 때 어기여 차 해요. 이걸 노조 올 때 어기여 할 때는 힘 풀어요. 거기다 모여뒀다가 차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양 아닌 보통 경우에는 겨울에 어기여 해가지고 봄여름은 차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공황을 겪어요. 그러니까 공황을 통해서 휴식을 통해서 사회라는 게 절대라는 게 없고, 가진 자 못 가진 자가 아무리 평등 안 하고 간욕스러워도 한번 흔들어주면은 다시 또 못 가진 자가 나오고 가진 자가 또 나가고. 그래서 산불과 똑같다는 거예요. 산불이 안 나면은 높은 놈만 햇볕 쬐고 밑에는 건 절대 못 하는데 한 번쯤 이게 극한에 달하면은 산불이 나도록 돼 있어, 자연은. 확 불태워버리면 다시 또 경쟁을 시작한단 말이죠. 자본주의가 경쟁 원리지만 반드시 독점하고 하나가 너무 커가지고 그늘이 세졌을 때는 여지없이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순환하는 거예요. 근데 서양은 이항 대립이니까 좋으냐 나쁘냐는 뭐냐. 우리는 순환하는 거니까 살다 보면 말이요.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거예요. 순환으로 보면은 억울할 것도 없고 강한 자도 없는 거예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사막에 혼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물이나 다이아몬드 중에 둘 중에 하나만을 준대요. 그럼 뭘 선택하시겠어요? 다이아몬드 선택하실 분. 자꾸 비싼 건데. 물 선택하실 분. 네, 대다수가 물을 선택하셨는데요. 거꾸로 물어보세요. 사막이 아니고 종로에서 누가 물한테 다이아몬드를 줬어요. 뭘 택하겠어요? 다이아몬드 줬죠. 네, 저도 다이아. 네. 사막에서 우리가 물을 선택하는 건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럴 텐데요. 또 물과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그렇다면 어떻게 다를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물 없으면은 못 산다. 생명 다 알지만 물이 흔하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흔한 것이 생명에 가장 귀중한 건 값이 없어. 산소, 물, 대부분이야. 여러분들이 내 말이 거짓말인지 아무리 인신사 나온더라도 카페에 가가지고 냉수 한 잔 주세요 그랬을 때 돈 내라고 하는 데 없어요. 그렇죠?
원래 물이라는 거는 팔고 사는 게 아니야. 생명에 절대적으로 생명 가치가 있는 거는 팔고 사지 않아요. 그걸 교환 가치라고 합니다. 생명 가치라는 것이 교환 가치든 사용 가치든 가장 중요한 건 생명 가치인데 이걸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고정 가치라고 불렀어요. 인트린식 밸류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인트린식 밸류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전부 그때그때의 시장 가치, 이런 교환 가치나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노동 가치라든가 이런 걸로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시장주의하고 사람의 생명은 몇 천억을 줘도 못 산다 하는 생명 고정 가치를 인정하는 생명 영역하고 오늘날 어느 게 우세해졌죠? 시장 가치 쪽이 생명 가치 쪽보다 우위에 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물을 것은 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여기서처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여태까지 경제적 가치를 얘기할 때 물값은 치지 않았다. 다방에서 주스를 팔 때는 물값이 아니라 주스 값이야. 거기 과일 값이고 그래. 물은 공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짜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공짜가 아닌데요. 아니죠. 벌써 이 저 페트병에 들어가 있는 거 마시고 생수 팔고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돈 안 주고 쓰던 것을 다 돈 주고 사요. 네. 그런데 다이아몬드 같으면 여러분들 비싸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사면 그만이에요. 근데 생명에 관계된 거, 나 비싸니까 물 안 사 먹을래. 그럴 수는 없죠. 나 숨 안 쉴래. 산소. 그러니까 생명 가치는 모든 경제고 정치고 간의 기본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마음대로 물을 못 마시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굉장히 물에 굶주린 사람들, 아프리카 목마른 사람들 10억 명이야. 10억 명. 그리고 더러운 물 먹어가지고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거 할 수 없이 먹는 사람 25억이요. 자, 그러니까 그 유명한 것이 이 책에는 물의 가치가 뭐다고만 얘기했지 오늘날 생명자본주의가 뭐냐는 아직 말하고 있지 않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연이 자본이 되고 생명이 자본이 된다는 말은 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생겨나는데 실제로 2000년 보리비아에서 007에도 이걸 다뤘어요. 벡텔사라고 미국의 하나의 그 국제적인 컨소시엄 가진 사람들이 인터내셔널 워터라고 하는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민영화를 해버린 거예요. 이 짜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편을 팔듯이 물은 선택적인 게 아니니까 내가 민영화를 해가지고 벡텔사가 수돗물을 다 놔주고 수도값 올리면 돈 안 낼 사람이 있어요? 내게 돼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딴 거는 다 팔아도 생명하고 직결된 거는 팔아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그걸 전부 장치를 만들어줘가지고 벡텔사가 민영화를 해가지고 딱 물줄기를 쥐고 있으면 부르는 게 값일 거라. 그래 가만히 있겠어요? 딴 거는 다 착취해도 가만히 있었지만 민영화를 만드니까 보리비아 사람들 들고 일어난 거예요. 17명이 죽고 농민들이 막 폭동을 일으켜요. 그게 2000년이요. 그 말은 생명자본주의 시대로 들어갔다. 이미 사람의 목숨을 걸고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게 나타났다. 노예가 될 거냐. 이런 끔찍한 사회가 2000년 21세기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들, 손자들은 이 상태대로 지속 못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안 해주면은 우리가 저질른 모든 것을 누가 받아요? 우리 손자들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라도 자식이 살 수 있는 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선생님의 이 아주 귀하고 이 숭고한 이 작업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은 사람이기도 한데 이게 정책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나을까요, 선생님? 그거 하려면 내가 정치가가 돼야 돼. 정치가가 되면 또 엉뚱한 생각하죠. 그런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황금이 좋다 그러잖아요. 금이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이다스 왕이 어땠어요? 그
금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만지기만 안 하면 금이 되면 좋겠다. 그래, 너 만지면 다 금 돼. 신나는 거예요. 마치 뭐 이런 게 전부 금의자가 되고 하니까 몇백 개 돈이 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자기 딸이 아빠 하고 오는데 걔 이름이 제오예요. 히라보로 제오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다 그게 상징적으로 만든 거죠. 아빠 하니까 아유 내 귀염둥이 하고 딱 만지니까 얘가 금덩어리가 돼버리고. 그 부분을 책에 쓰셨잖아요. 네. 제가 그 부분을 잠시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로 써봅니다. 나무 하나면 목, 둘이면 수풀림, 세 개면 빽빽할 삶, 사람 하나면 인, 둘이면 조칠종, 셋이면 무리중, 금이 하나면 금, 둘이면 금, 셋이면 기쁠 흠. 금덩어리를 세 개나 포개해 놓은 것이 금집이고 금의 피라밋입니다. 그 뜻은 기쁘다 흠입니다. 흠. 기쁘십니까? 보시면 좋고 웃음이 나오십니까? 그러나 잊지 마세요. 마이더스의 왕의 딸 제오, 생명이라는 뜻이죠. 그 딸을 만졌더니 사랑하는 딸은 금덩이가 돼 생명을 잃었습니다. 기쁘십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집에다가 돈덩이를 이만큼을 갖다 던져줬더니 웃음소리가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웃으면 밖에서 도둑 들까 봐. 그런데 이쁜 손주 하나를 갖다 줬더니 그 웃음소리가 건넌 마을까지 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가치 같은데 선생님께서 이 시를 쓰실 때 그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조금 내용 이야기해 주시죠. 이 흠자의 비밀이 마이다스 왕 때도 우리가 알았고 한자가 만들어진 건 언제예요? 수천 년에 그런 글자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마이다스 왕이 되려고 그러고 그 글자도 여전히 세금, 금 세 개 써놓고 기쁠 흠이라고 읽는 이 칼자가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된 게 아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 그 방안이 있느냐? 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자본주의 앞에 생명자를 붙인 거죠. 주의라고 하는 건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내가 쓰는 글은 세계에서 그런 사례들을 전부 모여놓으면 지금 하고 있어요. 우선 기술만 하더라도 우리 얘기하고 있지만 바이오미미크리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생명자본주의로 가고 있어요. 우리만 낮잠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절대 나는 이상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이다스 왕 봐라. 만지니까 돌이 됐지 않냐? 그거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금 좋아하는 사람이 안 가겠어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배금사상 시장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돼도 늦었어요. 근데 남의 나라는 지금 하고 있어요. 가까운 일본, 독일, 유럽 전 세계가 하고 있어요. 뭐 미국도 말할 거 없어요. 우리만 지금 그래도 생명자본주의라니까 웃기는 소리 하네. 무슨 생명자본주의 또 이상한 소리 또 하네. 디지로그라고 하더니 또 이번에 생명자본주의 비웃지? 이 사람이 80이 넘어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문학하는 사람이. 기기를 해보자. IMF 때 그리고 소위 말하는 지금 그 유명한 그 리만 쇼크 이후에는 경제학자가 그렇게 많아도 하루아침에 반토막 나고 온 지구가 그냥 불황에 그냥 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을 때 단 한 사람이라도 그걸 예견하고 내일 어떻게 된다 말한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통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경제학, 전통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정치학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느끼는 사람들이 대학에서 배우고 책에서 배우고 역사를 배우는 그걸 뛰어넘는 시대에 우리가 뛰어들었다 이미. 이 위기감이 없으면은 다시 반복하고 똑같은 우리는 IMF 똑같은 소위 카지노 자본주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멈춰서 세계를 열어라. 나는 모른다. 경제학 안 한 사람이니까. 내 글을 읽고 혹시나 몇 명이라도 야 사실이구나. 난 경제학 하니까 이 사람 얘기들 한번 이거 해볼래. 난 문학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걸 써볼래. 그런 도화선이 트리가 방아쇠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 책이 바로 생명자본주의의 모든 정책까지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다.
오늘 이여령 선생님 모시고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함께 하신 소감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정말 책 한 권이라도 가슴 깊게 새기는 사람들은 특히 이 정책자들은 그런 분들이 읽으셔서 좀 더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잠자고 있는 한국이 좀 깨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많은 제자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새로운 시대의 정신인 생명자본주의를 직접 배우고 또 그 가르침을 옆에서 듣고 또 그것을 가슴에 담으려면 부디 선생님께서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년이잖아. 절대 난 비관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이 길에 여기 있는데 손 잡으면 여기 생명이 있는데 왜 따지도 못하는 먼 데를 헤매다니느냐. 생명은 바로 내 안에 있는데 이 책은 여러분들이 약한 자, 쫓기는 자, 더 이상 바닷속에서 못 사는 사람들은 죽냐? 아니다. 솟아나라. 솟아나서 뛰어넘어라. 초월해라. 그게 종교래도 좋고 어떤 다른 직관이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이 문명의 바다에서 이 시장주의의 바다에서 솟구쳐 올라오면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다. 나는 어디 가면은 숨겨둔 해녀들이 숨겨둔 큰 전복이 있는데 이 해녀가 늙어서 거기 가면 분명히 따는데 이 해녀는 숨이 막혀서 못 들어가. 늙어가지고. 늙은 해녀야. 나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가져와야 하는데 아직은 거기 생명의 전복이 있어요. 지가 따올게 하고 여기요 하고 나면 이제 전복이 아니라 무슨 먼 게 이런 걸 들고 나와요. 이제 이 책을 네. 읽은 독자분들이 모두가 네. 그 용기 있는 해녀가 돼서 네. 전복을 캐러 들어갈 겁니다. 나도 자,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오늘 세 분 모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TV 책을 보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요, 최윤식 미래학자의 2030 대담한 미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